자, 지금부터 10월 12일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고요. 여기에 있는 설명은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차근히 설명하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4차 함수 적겠습니다. fx 이꼴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1을 하고요. a는 양수로만 국한시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수분해 여부와 상관없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총 일단은 a가 양수일 때 4가지고요. a가 엄수일 때는 또 4가지 나와 총 8가지지만 일단은 a가 양수일 때로 국한해서 4가지만 그래프 개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W 모양의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명도 있어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0되고요. 여기도 0되고. 그래서 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형태의 그래프 하나. 그 다음에 비슷한 모양인데 여기서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만 하나만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이차함수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형태 하나 그래프가 나옵니다. 뭐 식으로 말한다면 얘는 이제 y 이퀄 x 4제곱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총 4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실전 문제로 가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극소점이 이 극소점보다는 더 작은 형태. 그 다음에 두 개의 극소값이 같은 형태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있는, 왼쪽 편이네요. 왼쪽 편에 있는 극소값이 더 적은 형태. 이 총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 개형 결정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굳이 세부적으로 이 3가지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또는 실전 문제에서는 W 모양의 4차 함수라 할지라도 총 3가지 형태의 개형의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형태가 있고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4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인수분해 형태에 따른 개형 결정입니다. 자, 첫 번째 4차 함수식이 인수분해 된다면 1차식의 4개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x-알파, x-베타, x-감마, x- 델타 이렇게 4가지 형태로 인수분해 될 경우를 한번 보죠. 알파와 베타, 감마, 그 다음에 델타 총 4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되려면 그래프 모양은 이런 W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H축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여기 알파고요. 여기 베타, 여기 감마, 여기 델타입니다. 자, 내려갈게요 좀. 자, 두 번째 4차식이 또 인수분해 되어진다면 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알파의 제곱 곱하기 x-베타의 제곱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곱이면 무조건 H축에 접한다고 했죠. 그래서 x-알파 해서 요를 접하고요. x-베타 해서 요를 접합니다. 그래서 저점은 알파, 베타가 되고요. 특히 이런 경우는 요 알파와 베타의 딱 중점 x 이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하여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고로 y 이꼴 f의 2a-x라는 이 그래프는 y 이꼴 fx를 x 이꼴 a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식이 나옵니다. 즉 x 이꼴 a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이 도형의 방정식이거든요. 얘가 누구를? y 이꼴 fx를. 자, 그래서 이 대칭 이동된 식 y f의 2a-x가 원래의 y 이꼴 fx와 같다는 이야기는 즉 얘는 뭐를 말하는 거냐? x 이꼴 a에 대하여 대칭이다. 누가? y 이꼴 fx가. 즉
다시 말한다면 y = fx는 x = a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이다를 우리가 밝힐 때 우리가 이제 요 식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이쪽으로 갈게요. 실제로 여기서 f의 2 곱하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x 이꼴 fx라는 이 등식을 만족해주는 fx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에 의거해서 y = fx 이 형태의 식은 x =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하여 대칭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 fx식은 f의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를 할게요. x = fx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y = fx는 x = a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좀 지저분한데 일단 정리해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인수분해 되어지는 형태로는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fx = x-알파 곱하기 x-베타의 세제곱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x = 알파를 지나야 되고요. 또 베타를 지날 때 3차 형태의 그래프로서 지나간다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을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알파 지나고요. 3차원식 형태로 지나간다. 그래서 여기 알파, 여기 베타인데 특히 베타의 제 접선의 기울기는 0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기는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fx가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도 있죠. x-알파 곱하기 x-베타 x- 감마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W 모양 형태이고요. 자, 알파, 베타 지나가고 감마에서 접하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접하는 형태의 W 모양의 그래프 기형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fx가 이제 완전 4제곱, 다시 말해서 x-알파의 4제곱 형태의 그래프, 인수분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건 옆에다 적을게요. 얘가 이제 2차 함수 형태지만은 4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파를 지나면서 접하고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 기형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fx가 4차식이 1차식 곱하기 3차식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고요. 또 얘는 또 1차식 곱하기 또 다른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3차식은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3차식은 이런 형태의 또 인수분해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때의 2차식이 판별식 D가 음수 형태가 나옵니다. 그 말은 즉 이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때의 1차식 곱하기 2차식 형태는 인수분해의 의미가 없습니다. 개형 결정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차식이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은 그래프 개형상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통칭에서 얘는 그냥 1차식 곱하기 3차식 형태로 봅니다. 그냥 더 이상 이 3차식을 인수분해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또 잘 인수분해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뭐 쉽게 인수분해가 된다 할지라도 2차식 형태에서 허근을 가져버리면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식 곱하기 3차식 형태의 인수분해는 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로서는 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특히 여섯 번째 내용은 이제 인수분해 형태에 따르는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3차 함수처럼 미분으로서 우리가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프 개형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 얘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fx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만약에 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경우에는 이런 밑에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 그래 되니까 당연히 요 점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점이 되겠죠. 요 점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요 점은 당연히 그래프로 간다면 극대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했듯이 여기서는 이제 다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 되니까 따라서 내려온다면 함수값이 양수니까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인 거고요. 얘는 음수니까 당연히 내려오면 여기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더라. 즉 실근 하나와 중근 하나를 갖게 되면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런 개형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요 점에서 당연히 변곡점을 가지게 됩니다. 좌우로는 부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소하는 형태가 되고요. 이것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 점에서 당연히 뭘 가집니까? 극소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변곡점 하나 더 가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당연히 요 점에서 변곡점이 되고요. 접선의 기울기, 이게 함수값이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4차 함수는 변곡점이 2개 가져요, 항상.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한 개의 실근만 가진단 말은 그래도 실근 하나와 허근 2개를 가져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그래프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된다면 요 점에서는 이제 변곡점이 되지, 이 함수값은 음수거든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예요. 그렇지만 좌우로의 부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근방에서는 계속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 개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점에서는 좌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뭐냐면 극소값을 가지게 되고 극소점이 됩니다. 나머지 다 증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또 중간에 보면 요 점에서는 당연히 변곡점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내려오면 여기서 변곡점이 되고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입니다. 왜? 함수값이 음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개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삼중근을 가질 경우에는 그래프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도함수는 다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니까 요 점에서는 당연히 극소값을 가질 겁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변곡점은 없습니다. 이 3차 함수 자체가 극점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런 형태로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총 4가지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더라. 즉, 뭐를 통해서 4차 함수가 미분이, 아니죠.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도함수의 실근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결정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밑에 있는 설명을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부터 이야기는 4차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요 부분을, 어디 갔습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이번 좀 밑에 내려가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4차 함수의 성질입니다. 4차 함수의 성질.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fx가 만약에 x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합시다.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c라는 함수라고 쳐요. c 하지 말고 2라고요. 자, 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함수 fx는 f의 마이너스 x 이꼴 fx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fx는 뭐냐 하면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그래서 이제 x 이꼴 제로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최대한 인수분해해서 형태를 바꾸어 보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우선은 이렇게 한번 바꿔줄게요.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1로 두게 되면 요 4차식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야를 이제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1이서 그렇지 당연히 요식만 본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 이런 형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태는 뭐냐면 만약에 1이 없다면 잠깐 지울게요. 만약에 1이 없다면 이 식은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일 겁니다.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접해주는 이러한 4차 함수 그래프고 당연히 이 중간에 x 이꼴 0, 즉 y축이 있겠죠. 이런 그래프가 나와서 야는 x 이꼴 0에 대하여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런데 원래 1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y축으로만 그냥 얘를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y축으로만 올린 것밖에 없으니까 이 자체도 그냥 x 이퀄 제로에 대하여 대칭 형태죠. 그러니까 즉 이제부터 정리할게요. 일반화 지키면 fx 이퀄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c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4차 함수는 어떤 함수냐? 이 알파와 베타의 중점, 즉 x 이퀄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조금 더 일반화 시켜본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fx가 x 4제곱 a 붙일까요?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 형태라고 합시다. 당연히 야는 x 이퀄 제로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입니다. 얘를 x축을 따라서 n만큼 y축을 따라서 n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그러면 식은 이래 바뀌죠. 만약 이걸 fx 하지만 그냥 y로 할게요. fx가 아니라 다른 함수로 바뀌었으니까. 그러지 않을 그냥 y로 둘게요. y 이꼴로 둔다면 평이동된 x축을 따라서는 n만큼 y축을 따라서 n만큼 평이동된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나올 겁니다. a 곱하기 x 마이너스 m의 4제곱 플러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n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얘를 그냥 뭐 퉁쳐서 그냥 다시 c라고 둘게요. 그렇게 된다면 4차 함수 중에서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는 4차 함수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원래 이 식 자체가 원점의 대칭인데, 알죠? x 이퀄 제로에 대하여 대칭인데, a축을 따라서 이렇게 a축을 따라서 n만큼, y축을 따라서 n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이 평이동된 도형의 방정식 또한 또는 도형도 당연히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인데 얘가 원점이 x 이퀄 제로가 x 이퀄 m으로 이동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함수는 뭐다? x 이퀄 m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x 이퀄 m에 대하여 대칭인 할게요. 4차 함수는 무조건 이러한 형태의 식을 구성하게 됩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형태의 4차 함수식은 무조건 뭐다? x 이퀄 m에 대하여 대칭인 4차 함수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올릴게요.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적어놨던 이 한 문제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적분하지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뭐 푼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피적분 함수, 요 함수를 이제 잘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제 변수가 x가 아니라 t예요. t. 왜 그러냐면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여기 뒤에 dt 할 때 t가 적분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 요 함수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ht라는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밑에 들어와서 ht라는 함수를 한번 적어 볼게요. t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x의 4제곱 플러스 t-x의 제곱이라는 함수거든요. 이거를 다시 자꾸 여러분들은 이 x가 자꾸 거슬리는데 자꾸 보니까 이 x를 자꾸 변수로 보시면 여기서는 x는 상수입니다. 상수 취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상수로 셈이 이제 알파로 둘게요. m으로 할까요? m으로 둘게요. 아까처럼 요것도 m으로 상수로 취급할게요. 그 다음에 t를 x로 바꾸겠습니다. 똑같이. 그럼 여기 t도 이제 당연히 x로 바꿔야겠죠. 그러다면 당연히 hx는 어떻게 나옵니까? x 빼기 m의 4제곱 플러스 x 빼기 m의 제곱 형태의 4차 함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4차 함수는 뭡니까? 방금 배웠듯이 x 이퀄 m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인 거죠. 대칭인 4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함수 그래프 모양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m에서는 0이 되니까, 그죠? 이런 형태거든요. 특히 여기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대가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옆에다 적을게요.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극소점이 2개 나오는 이러한 4차 함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라서 플러스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이제 4차 함수지만 2차 함수 형태의 이러한 포무수 모양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x축이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푼다는 게 아니라, 자, 실제로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를 그대로 이제 이런 성질을 모르고 문제를 풀려면 이 식 자체를 전개를 시켜야 돼요. 전개를 시켜서 이제 나중에 적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계산 과정이 너무나도 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아주 간단해지는 문제예요. 자, 이건 당연히 소개만 하고요. 뒤에 가서 한번 적분 가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문제를 하나 가져왔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한다면 4차 함수의 성질을 넣어서 이런 형태의 이 형태를 가지는 4차 함수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x = m에 대하여 대칭되어 있는 4차 함수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차 함수는 이걸로 마치고요. 자, 이제는 뭐 할 거냐 하면 미분에서 마지막인 이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뭡니까 미분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내려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색깔을 다시 한번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 하면 속도와 가속도예요. 자, 일단은 속도와 가속도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직선 위의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평면 위의 운동이 있습니다. 평면 운동은 좀 이따 적고요. 일단 직선 위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로 하겠습니다. 직선에서의 운동. 자, 그러면 직선 위에서 한번 점을 나타내 볼게요. 자, 원점을 출발하는 어떤 물체가 있다 칩시다. 그래서 t초 후에 t 시각 t 후에 위치를 여기로 잡죠. 그리고 p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p점은 뭐냐면 시각 t에서의 위치라고 잡아요. 그리고 이 좌표를 x라고 둔다면 x는 당연히 ft라고 표현되어지는 시간 t에 가는 함수로 표현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해놓고, 물론 이 함수 또한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각 k가 시각이 이제 델타 t만큼 흘렀을 때의 위치를 q라고 잡고요. 그럼 얘는 이제 t 플러스 델타 t라는 시각에서의 위치가 되고, 이 점을 위치를 다시 표현한다면, 좌표로 표현한다면 x-를 잡아주고요. 이 점을 우리는 f의 t 플러스 델타 t라는 값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만큼 변했을 때, 다시 말해서 시간의 변화량은 델타 t입니다. t 동안에 이제 이 p에서 q까지 움직였는 이 거리에 대한 평균 변화율을 한번 재볼게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t분의 f의 t 플러스 델타 t 빼기 ft로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히 얘는 이제 평균 변화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을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시각 t를, 즉 델타 t를 0으로 가까이 보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이 되겠죠. 어떤 순간? 점 P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냈을 때 틀렸네요. 이건 델타 t입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서 우리는 순간 변화를 되니까 당연히 델타 t분의 f의 t 플러스 델타 t 빼기 ft가 되겠죠. 얘가 결국에는 뭐냐면 순간 변화율이 되고요.
얘를 우리는 뭐냐 하면 시간분의 거리로서 얘를 우리는 속도라고 하게 됩니다. 즉 식으로 말한다면 당연히 뭐냐, f' 얼마 됩니까? t가 되겠죠. 그래서 시각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x ft라는 직선위의 운동, 시각의 t에 따르는 함수 x ft를 한 번 t간에서 한 번 미분한 함수로서 우리가 속도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적을게요. 가속도는요 어떻게 나옵니까? 가속도 뜻이 뭐예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속도는 가속도 A라 적습니다. A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F'(T) 자체가 속도니까 야를 한 번 더 시각 T에 대하여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속도를 한 번 미분했는 함수 자체가 가속도 함수가 나오고요. 야를 이제 가속도로 간단히 말하고, 그러면 네 번째, 직선 위의 운동에서 시각 t에 따르는 거리 함수가 x ft가 주어진다면 얘를 이제 한번 시각 t에 대하여 한번 미분했는 dx와 dt가 즉 뭐가 된다? 속도가 되고요.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했는 거, 즉 d제곱 x와 dt제곱, 그건 당연히 f2't가 되고, 얘는 뭐다?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 ft의 가속도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미분했는 것은 속도, 두 번 미분했는 것은 가속도가 되더라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평면 위의 운동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일단은 평면 위의 운동이니까 평면에서 이러한 자체를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라 칩시다. 그런데 평면 위의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위치의 변화량, 즉 시각 t에서의 위치와 시각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위치에서의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제 벡터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벡터가 어떻게 왜 도입이 되는지를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 곡선이 이제 평면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칩시다. 해놓고 점 P를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요. 요거는 시각 T에서의 위치라고 잡아요. 그 다음에 Q점 하나 잡습니다. Q는 이제 델타 T만큼, 델타 T라는 시간만큼 흘렀을 때의 위치라고 잡아요. 그래서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위치라고 잡읍시다. 그리고 시각 T에서의 점 P에 X좌표를 X, Y좌표를 Y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델타 T만큼 시간 흘렀을 때의 점 Q의 X좌표를 X 플러스 델타 X라 잡고요. 그 다음에 Y좌표를 Y 플러스 델타 Y라고 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적을게요.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할 때 점 P도 P, X, Y에서 Q, X 플러스 델타 X, Y 플러스 델타 Y로 변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점 P의 변화량, 점 P의 이 위치 변화량이 하겠네요. 위치 변화량은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기호 나타낸다면 PQ 벡터로 표현이 되죠. 만약에 얘를 참고로 여기다 적을게요. PQ의 선분의 길이라고 더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즉 여기서 PQ의 위치 변화량을, 잠깐만요, 색깔 바꿀게요. P점과 Q점을 내었는 이 길이로만 생각해버리면,
지금 우리의 점 Q의 위치는 분명히 시각이 델타 T만큼 흘렀을 때의 위치가 이 점입니다. 그런데 PQ의 이 선분의 길이로만 점 P의 변화량을 잡게 되면 당연히 이 길이를 가지는 모든 이 원주상에 있는, 즉 P를 원점으로 하면서 반지름 길이를 이 길이로 하는 이 원주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Q의 위치가 되어버려요. 여기도 될 수도 있고 여기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여기에 있는 것만 원하잖아요. 그래서 길이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요 위치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점 P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PQ의 길이도 필요하고 방향까지도 필요하더라. 어떤 방향? 요런 방향. 요런 방향의 점 Q의 위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있는 어떤 변화량을 우리가 원하게 됩니다. 길이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 변화량은 우리는 양은 어떻게 보여요? 벡터로서 우리가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PQ 벡터 자체가 위치 변화량이 됩니다. 그런다면 당연히 우리는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낸다면 당연히 벡터의 성분으로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가 하면 델타 X, 델타 Y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PQ의 벡터, 다시 말해서 점 P의 위치 변화량은 PQ 벡터로서 성분으로 표현하면 델타 X, 델타 Y가 되더라. 종빼기 C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위치 변화량을 이렇게 잡게 되고 당연히 평면 위의 운동에서 델타 T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의 P에서 Q만큼 위치가 바뀌었을 때 점 P의 위치 변화량은 우리는 어떻게 잡느냐. 길이도 있어야 되지만 방향도 있어야 되더라는 것에서 벡터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말하는 이제 두 번째부터 갈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델타 T분의 PQ 벡터로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델타 T분의 1을 벡터 성분에 곱했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의 곱셈의 실수배 연산에 의거해서 당연히 이 실수배는 각각의 성분이 곱해지잖아요.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X, 델타 T분의 델타 Y 이런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올게요. 세 번째. 그럼 델타 T를 우리가 이제 0으로 하나씩 가까이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리미트를 붙이는 거죠. 이제. 그래 된다면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가까이 보냈을 때 델타 T분의 PQ의 위치 변화량, P의 위치 변화량의 B는 당연히 이 리밋이 각각의 성분에 다시 들어가서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T분의 델타 X,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냈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Y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야는 뭐가 됩니까? dx와 dt가 되고요. 야는 뭐가 됩니까? dy와 dt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자체의 극한값은 뭡니까? 원래 델타 T분의 PQ 벡터 자체가 평균 변화율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평균 변화율이 극한이니까 당연히 야는 뭐가 된다? 순간 변화율이 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순간 변화율이 뭘 말합니까? 시간분의 거리 개념으로서 위치 변화량으로서 얘는 뭐가 된다? 순간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R을 우리는 뭐냐면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벡터가 되죠. 속도 벡터. 즉 속도 벡터는 뭐냐? 결국에는 이 점 P의 위치를 나타내는 x equal ft t와 점 P의 y좌표를 나타내는 gt 즉 점 P의 매개변수 방정식에서 점 P의 x좌표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는 것을 x성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점 P의 y좌표의 시간의 함수 gt를 t에 관해서 미분했는 dy와 dt를 y좌표로 하는 이 각각을 x좌표, y좌표로 하는 벡터로서 표현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를 우리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라고 하고 원래는 속도 벡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야를 또 한 번 더, 야를 한 번 더 미분했는 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가속도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속도의 크기, 즉 속력은요, 즉 속도 벡터의 절대치 값이 야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하고요. 속력은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이 dx바 dt를 x좌표, dy바 dt를 y좌표라는 벡터의 성분이 있다면 원점과 이 벡터의 성분까지의 또는 이제 이 벡터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벡터의 크기를 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로서 벡터의 크기를 재고요. 이거를 이제 속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는 dx바 dt의 제곱 플러스 dy바 dt의 제곱으로서 표현되어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가속도는 어떻게 나오느냐? 가속도 벡터는 x좌표, y좌표로 속도 벡터 x좌표를 한 번 더 t간에서 미분하는 형태로서 d제곱바 x바 d제곱 x바 dt제곱, d제곱 y바 dt의 제곱 형태로 나오고요. 물론 가속도의 크기 또한 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로서 우리가 표현하기 때문에 당연히 d제곱 x바 dt의 제곱 플러스 d제곱 y바 dt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의 값으로서 우리가 가속도 벡터의 크기를 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직선 위의 운동, 그 다음에 평면 위의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내용은 이걸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